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리겠다는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못 박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아마라는 말은 없을 거라며 일관된 부동산 정책 실행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 다시 한번 다주택자를 정조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하는 이들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주택자의 고충을 조명하는 일부 언론 등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과 함께 신문의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전에 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단 건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는데 대비를 안 하고 있었느냐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 서울 강남 3구에서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도 SNS에 올렸습니다. 효과가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가 많다며 이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강경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건 코스피 5천 공약 조기 달성 등 국정 운영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각의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10개 기업 대표 등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지방과 청년 세대로 골고루 퍼지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270조 원 중 66조 원은 올해 투자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16조 원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5%로 올리는 내용을 공식화하는 관보 개제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미국에 급파됐던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급파 뒤 귀국길에 오른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미 정부가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 관세 재인상 폭탄을 공식화하는 관보 개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 절차에 들어갔다기보다는 타임라인 등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라면서 언제 발효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그게 발효가 될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상 절차를 진행한다기보다도 미국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이라든가 여 본부장은 정작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만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귀국한 김정관 산업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 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가 한미 합의 이후 입법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올해 상반기 대미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난달 구윤철 부총리의 외신 인터뷰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이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
금년도는 더 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난해 가까스로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겨우 한시름 놓았던 우리 기업들은 또다시 닥친 불확실성 속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한 해 전보다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등은 지난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가 12,000여 대로 전년보다 86.8% 급감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미국항이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4.6%로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데다 현대와 기아가 관세 대응을 위해서 현지 생산 규모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야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소속 8명, 국민의힘 소속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수건 과제인 1인 1표제는 관철됐지만 비당권파는 합당 제안의 파상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위기 돌파 카드로 당심을 꺼냈는데 전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인 1표제가 재수 끝에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은 다음 날 민주당은 당원 주권 시대 새 걸개를 내걸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제적 과반을 딱 16표 넘은 자칫 또 부결될 뻔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당권파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이전 권리당원 116만 명, 의견 수렴 결과는 85.3%의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비당권파도 변화의 물줄기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 전 합당 의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공천과 경선 기준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성토를 정청래 대표 면전에 쏟아냈는데 법여권 연대라는 당권파의 논리를 깨부수며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조국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앞선 기회에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활 시위를 합당 파트너인 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겨눴습니다. 혁신당 주변에선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면서 조국과 정청래, 양당 대표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자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정 대표는 생중계 토론회를 포함해 경청의 시간을 가지겠다면서도 의원들의 목소리만 듣진 않겠다며 전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거든요.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당원 주권주의를 명분 삼아 강성 권리당원 지지를 앞세워 합당 난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말 지방선거 승리라는 대의가 전부인지 합당을 제안한 시기와 목적, 효과 등을 놓고 당 안팎의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20년 넘는 비주류에서 거대 여당의 간판을 꿰찼듯 이번에도 당심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현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대1 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 수 있을 거라며 민생과 정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경우 야당을 향한 먼지떨이 수사는 다른 미제 사건 증가율만 키웠을 뿐이라며
정작 특검이 필요한 건 민주당이 연루된 대장동 항소 포기와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의혹 등 3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도 성인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게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걱정이 예상되는 만큼 보수 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또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강선호 의원을 상대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호 의원의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의혹을 받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강 의원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사 착수 후 한 달여 동안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번갈아 조사하며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고, 남 씨는 당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지만 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또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 SNS를 통해 남 씨의 보고를 받은 후에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에서도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져 여전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가운데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건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만약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넘게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 시점을 저울질하며 막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을 또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가상자산 회사 빗썸의 임원과 두나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이 차남의 취업 청탁을 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빵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치과의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한 첫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가 다음 달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 여건을 만들려면 미루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고려해서 일부 야외 훈련만 분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2주 동안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연합지휘소 연습을 하고 이에 앞서 나흘간 위기관리 연습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전후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려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예년처럼 하기로 한 겁니다.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 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결정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오는 10월까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끝낼 계획인데 연습을 미루거나 축소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1년에 2차례 진행하는 연례 연합훈련을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을 전시작권 회복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상 연합연습 기간 집중됐던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분산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한미가 일부 야외 훈련을 연기했던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때도 침략 전쟁 연습을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 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직함을 계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제9차 당대회와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8노스는 지난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4년 9월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기간엔 북한 매체들이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맞물려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기소된 지 429일 만이고 검찰이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지 45일 만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보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한 A씨와 B씨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받는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 장치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시켰던 겁니다. 아울러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 요청한 보석 허가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4월부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에게서 5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김건희 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이번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라면서 김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지난 1년여 동안 20차례 넘는 공판을 진행해온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전 원장은 특검이 상상의 기초에 기소했다며 공소장 내용이 맞으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번 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공용 전자기록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 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정 전 실장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새 정부의 업무를 인계하면서 대통령실 PC 1000여 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김동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를 피의자 신문으로 재소환했습니다. 검찰 처분을 뒤집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인데 외압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7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입니다. 출범 2달 만에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특검은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이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김동희 검사는 당시 차장검사로서 어미준 전 지청장과 함께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쿠팡 측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안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검찰 판단이 뒤집힌 만큼 사건 처리 과정의 윗선의 외압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수사는 쿠팡의 청탁이 있었는지까지 나아갈 거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오는 9일에는 엄 전 지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인천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시설 원장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색동원 측은 피해 진술이 담긴 심층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강화군에 요청했는데 피해자 측은 진실을 감추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원장 A씨는 약 6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소자들 성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9명 이외에 추가 성폭행 혐의도 있습니까? 19명 성폭행 당했다는 보고서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A씨는 다수의 여성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지도 등을 빌미로 성관계나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는 물론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앞선 심층 조사에서 색동원 장애 여성 19명은 A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여성 장애인 20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찰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색동원 측은 되려 피해자 심층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강화군에 요청했습니다. 강화군이 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건데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색동원이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박사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년 만에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었던 양승호 박사는 지난 2014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제기했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신 씨는 지난 2011년 공군에 입소했지만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고 재검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공개적으로 신체 검사까지 받으며 MRI 촬영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양 박사 등 피고인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박사에겐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병역 비리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 신체 검사가 의혹 제기자를 빼고 진행된 이상 MRI 촬영 피사체가 주신 씨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박사 등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박사를 포함한 피고인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 방식의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미국의 의향과 우리 정부 대응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29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첫 발표이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나오는 집계치인데요. 앞서 한 주 전 발표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기세를 더 키워 0.31%를 기록했습니다. 양파 가격 급락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재고 증가와 수요 감소 등으로 양파 가격이 떨어지자 수매 비축분 2만 5천 톤 가운데 1만 5천 톤을 수출해 물량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PC 삼립이 경기 시화공장 화재와 관련해 햄버거 업체 등 B2B 거래처에 오늘부터 제품 공급을 재개합니다. SPC 삼립은 대체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거래처 납품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오늘부터 오는 일요일 8일까지 펑큰데이 행사를 엽니다. LA갈비와 활대게, 제수용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 전염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농가 입구에 출입을 통제하는 팻말이 내걸렸고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와 인근에 있는 다른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3,900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 반경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농가 13곳 3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은 경남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남도는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발생 경위 파악 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장에 초동방역 팀을 투입해서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또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축산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충남 보령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사육 중인 돼지 3,500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홍성과 청양 등 인접 지역 돼지 농장과 도축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사육 중인 소 24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설 연휴를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발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국제사회가 이념의 틀을 깨고 실리를 좇아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공급망과 미래기술의 필수 파트너로 선언하면서 신실용주의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은 변화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성사된 이번 방문에서 50여 명의 기업인과 동행하며 경제적 돌파구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안보와 가치에 앞서 더 이상 경제적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입니다. We got a great delegation of all the best, the top businesses across the United Kingdom, and cultural, sports and arts and museums are all travelling with us. 캐나다 총리 역시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 자원과 청정에너지 분야 실질적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공급망 안정과 자원 확보를 위해, 아일랜드는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중국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려는 다각화 외교 시대가 열린 것으로 분석합니다. Everyone is kind of looking for other options while the United States is very unpredictable. We're all slightly apprehensive and China is in the same boat. 특히 인공지능과 녹색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And as I said, what is different today compared to 10 years ago is China is a technological leader in many sectors. 외교적 변화는 앞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사안별로 협력 대상이 달라지는 다층적 외교가 일반화됩니다. 그리고 자국 핵심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유연한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경제 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자주의의 재구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외교 현장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히토류 보복에 의한 경제적 타격 등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 확보에 17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은 심해 히토류 진흙 채굴에 나서면서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의 탐사선 GQ가 일본 동남부 해역을 향해 출항합니다. 도쿄에서 1860km 떨어진 미나미토리섬 해역에 도착한 탐사선은 특수 제작된 파이프를 수심 6,000m 아래까지 내립니다. 이후 해저 바닥을 뚫어 히토류가 들어있는 진흙을 배 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히토류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深海から揚泥するという取り組みが成功したことは経済安全保障や総合的な海洋開発の観点等からも意義のある成果であると承知をいたしているところです。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의 히토류 규제로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채굴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 2월 하루 최대 350톤의 진흙층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도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120억 달러, 우리 돈 17조 4,690억 원을 투입합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히토류 규제로 반격에 나서자 미국 내 일부 자동차 공장의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Today we're launching what will be known as Project Vault to ensure that American businesses and workers are never harmed by any shortage. We don't want to ever go through what we went through a year ago. 다만 히토류 채굴에는 성공한다 해도 중국은 히토류 정제 가공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히토류 채굴량을 확보한다고 해도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히토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가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정부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터 맨덜슨 전 산업장관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걸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현지 시간 4일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에서 맨덜슨이 영국과 영국 의회 그리고 노동당을 배신했다며 대사 임명 전후로 총리실이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물을 때마다 거듭해서 거짓말하고 또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닮아 논란이 된 로마 성당의 천사 벽화가 삭제됐습니다. 안사통신은 산 로렌토인 루티나 대성당의 몬시뇰 신부가 논란이 된 천사 얼굴을 지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시청자 수가 전년보다 100만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청률 조사회사인 닐슨 보고서를 통해 그래미 어워즈 시청자 수가 1,44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는 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러 가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 키오스크를 찾은 어르신. 우대 승차권을 어떻게 사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듣습니다. 신분증을 해소해 주십시오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인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빼세요. 주황색 옷을 입고 시민들을 돕는 이들은 바로 디지털 안내사.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보이면 즉석에서 디지털 기술이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쳐줍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지하철 역사나 공원, 주민센터, 경로당 등이 이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자꾸 올리기만 하면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와. 예, 그러네요. 예, 뭐 한없이 나왔거든요. 이게 다시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아니면은 빛에서는 뭐가 나온 왕의 길.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궁금해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안내사들도 올해부터 이에 대한 교육을 확장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답답한 마음이 풀려서 좋고 도움을 주는 쪽은 보람으로 돌아와 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면 막 뭐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참 물어보기가 민망스럽죠. 그래서 저희들을 만나면 뭐 10번이고 1000번이고 솔직한 얘기로 얼마든지 좋아하고 반가워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어 32만 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사업 4년째를 맞은 올해는 평균 경쟁률 2.7대 1을 뚫고 디지털 안내사 124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서울 구석구석 300여 거점을 돌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만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겨울철 대표 축제인 공주 군밤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밤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에 밤산업 박람회까지 함께 열려 첫날부터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형화로마다 방귀기가 한창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서 철망에 담긴 밤들이 서서히 노란 속살을 드러냅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에 웃음꽃이 피고 따뜻한 군밤은 어느새 입안으로 사라집니다. 저 지금 이거 밤 처음 구워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맛있고 구웠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속이 꽉 차갖고 너무 맛있어요. 중부권 대표 겨울축제인 군밤축제가 충남 공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닭고기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겨울 캠핑 분위기를 내보고 밤을 활용한 간식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다른 지역의 밤과 가공식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밤산업 박람회도 함께 열려 축제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밤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 다채로운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와 공예품 제작 등 밤의 다양한 활용 범위에 방문객들은 색다른 재미를 느낍니다. 밤 라떼도 있고 그리고 그 율피를 활용한 팩 이런 것도 가능하고 조금 더 넓게 홍보해서 밤 산업이 더 커지면 새로운 그 K 문화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알밤과 밤 가공식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눈놀이터와 반려동물 전용 공간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개막 첫날부터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2028년 국제 밤 산업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표 특산물 알밤을 주제로 한 축제가 달콤한 겨울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거의 잘 쓴 거예요? 아니 늦게 남았어요. 앞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태국 경북도 마찬가지 아니가? 안 가르쳐주세요. 여기 뭐 안에서 비공개니까 전 또 비공개 내용은 말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회의 나갔어.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저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도 아니고 갑질이라고 여깁니다. 한지아 의원도 아마 일어서서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의원 아닌 사람이 왜 들어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우호적으로 발언하신 분들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고압적이고 예의에 어긋나게 모욕을 주길래 나도 조금 거칠게 반응을 했지. 제가 요즘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고 있는데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 제가 멍청이라 부르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의 주장이 맨날 사전투표 없애자고 하는 건데요. 사전투표 없애면은 앞으로 보수는 모든 선거를 집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음모론이나 말도 안 되는 논리랑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 노력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전혀 없는 게 저는 개탄스러운 거죠. 의혹을 없애자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준석 답변해봐.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냐? 대한민국의 배신자 대명사가 한동훈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나 많은 당원들이 윤석열 장동인 대표를 버릴 겁니다. 오늘은 초봄같이 온화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5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대전이 11도, 대구는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니 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중서부와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밤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하늘은 흐리겠고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기 건조함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집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